네? 무슨 말씀이시죠, 피고? 여기요! 여기 존경하는 판사님이 자식 버린 엄마예요. 내 이름은 한서연. 사람들은 나를 냉정하고 완벽한 판사라고 부른다. 나는 언제부턴가 그 말에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왜냐면 냉정과 완벽이라는 말은 결국 사람다움을 잃었다는 뜻이니까. 나는 딸만 넷이다. 그리고 넷째 유나. 그 아이는 나와 달랐다. 처음부터 이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아이였다. 유나는 5살 무렵 이미 피아노 건반을 마음대로 다뤘다. 악보를 읽지 않아도 선율을 기억했고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음악을 이해했다. 나는 자랑스러웠지만 어딘가 불안했다. 그 아이의 눈엔 기쁨도 슬픔도 없었으니까.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 사람을 관찰하는 눈빛. 학교에서도 유난히 똑똑했지만 친구는 없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나는 감정의 흐름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느껴져요. 나는 웃었다. 선생님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모른 척 외면했다. 유나는 점점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엄마, 사람이 죽으면 뭐가 사라져? 나는 당황했다. 글쎄, 다 사라지는 거겠지.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람은 죽으면 관심이 사라지는 거야.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그해 여름 남편이 제안했다. 우리 가족끼리 여행이나 다녀오자. 너무 각자 사는 것 같아. 그는 의사였고 나처럼 늘 바빴다. 가족은 늘 완벽했지만 서로에겐 관심이 없었다. 그저 외형만 유지된 가족이었다. 우린 시골에 새로 생긴 놀이동산으로 갔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신나게 뛰어다녔지만 유나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 아이는 관람차 앞에 서서 말했다. 저 위에서 보면 사람은 다 개미 같을 것 같아. 나는 웃으며 그래 그렇겠지라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첫째가 넘어져 울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그 몇 초 동안 유나는 사라졌다. 놀이동산 전체를 뒤졌고 확성기에서 아이의 이름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정유나 어린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CCTV에는 관람차 앞에서 나를 향해 돌아보던 유나의 얼굴만 찍혀 있었다. 그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마치 마지막으로 세상을 관찰하듯 조용히. 밤이 되자 남편이 말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자. 내일 다시 찾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이상한 안도감이 스쳤다. 마치 오래된 균열이 이제야 끝났다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죄책감과 함께 찾아온 기묘한 평온.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도 담담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형사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남편이 말했다. 그리고 둘 다 아무 말 없이 없었다. 남편과 나는 그날 이후 유나를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았다. 나는 그렇다 쳐도 남편은 왜일까? 우리 둘은 서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냥 경찰서의 연락을 기다리기만 할 뿐. 그렇게 12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딸을 잃어버렸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다. 나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법정은 내 피난처였다. 감정을 지우고 증거와 논리만 남기는 그곳에서 나는 다시 살아남았다. 그리고 오늘 내 재판부에 배정된 사건 파일을 넘기다가 그 이름을 보았다. 정윤아, 잠시 손이 멈췄다. 그리고 오래된 공포가 천천히 되살아났다. 그날 아침 나는 늘 하던 대로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훑고 일정표를 확인했다. 오늘의 사건 목록 중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정윤아 외 3인 다중주식 사기 사건.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해졌다. 유나. 너무 흔한 이름이지만 내게는 너무 낯익은 이름이었다. 20해 전 놀이동산의 방송 스피커 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이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름.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다. 이런 감정은 사치였다. 판사는 사건만 본다. 사람의 사연은 법의 영역 밖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석에 앉은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어딘가 낯익었다.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기록에는 정윤아, 26세 투자 컨설팅 대표. 언론에서 이미 여러 번 본 이름이었다. 수백억대 투자 사기, 피해자 자살, 허위 보고서 조작. 모든 뉴스에서 그녀는 감정이 없는 여자, 인간 계산기로 불렸다. 그녀의 사진 속 표정은 늘 똑같았다. 미소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서도 똑같았다. 침착하고 정제되고 조금은 비웃는 눈빛으로 모든 걸 계산하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그 순간 온몸이 순간적으로 얼었다. 차가운 시선. 그런데 이상했다. 그 안에 낯익은 온도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건 단지 피로일 거라. 단지 이름의 우연일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정윤아는 투자 플랫폼을 가장해 약 3천 명에게 총 278억 원의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은 잔혹했다. 피해자 중에는 가족이 전 재산을 잃고 생을 마감한 이도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얼굴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세상에서 본 어떤 미소보다 조용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나는 기록을 계속 읽었다. 판사로서 해야 할 일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검사가 마친 뒤 변론의 차례가 되었다. 피고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통역사도 변호사도 없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기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이 확신을 원했기에 그들에게 그것을 준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검사는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다. 당신은 수백억을 빼돌리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니요, 검사님. 그들은 스스로 죽은 거예요. 저는 단지 숫자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다잡았다. 피고인, 감정적 발언은 삼가십시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그녀는 호송되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그 짧은 눈빛, 어디서 많이 본 눈빛인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TV에서 그녀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찾아봤다. 사건 전 그녀는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사람들은 늘 믿음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팔았을 뿐이에요.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말투, 그 눈빛, 유나다. 14년 전 잃어버린 막내딸 유나. 그리고 그 눈빛, 그 표정, 나를 알고 있었다. 확실하다. 내가 그 아이를 못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거다. 하지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14년을 기다려온 딸이 왜 나를 외면했을까?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리했다. 5살 때에 신문 헤드라인을 읽었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세 자리 곱셈을 했다. 늘 눈이 반짝였고 사람의 말 속 의도를 읽어내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엄마를 못 알아볼 리가 없다. 유나라면 단 한 번의 시선으로도 나를 기억했을 거다. 그 아이는 절대 있는 법이 없는 아이였다. 그런데 왜 모른 척 했을까? 혹시 날 미워하나? 그날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걸 기억하나? 노라동산에서 잠깐 시선을 돌렸던 나를 원망하나? 아니면 나와 남편이 금세 포기한 걸 알고 있었나? 경찰서 복도에서 남편이 말했지. 이젠 그만하자. 이건 운명이야. 나는 울었고 그는 담담했지. 혹시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걸까? 혹시 그 순간부터 우리를 버린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의 눈엔 분노가 있었어. 다정한 미소 뒤에 계산된 거리감이 있었다. 그건 어릴 때 내가 본 관찰하는 눈이었지. 감정보다 먼저 상황을 읽는 눈. 사람을 이야기보단 분석하는 눈. 그 눈빛이 아직 그대로였어. 혹시 일부러 모른 척한 걸까? 그동안 어디서, 누구 밑에서, 어떤 세상에서 걷기에 저런 눈을 하게 된 걸까? 뉴스 속 사람들은 그녀를 냉혈한 사기꾼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단순한 범죄자의 눈이 아니야. 그건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의 눈이다. 엄마를 기다리다 지친 아이의 눈.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벅복을 벗은 내 얼굴은 낯설었다. 나는 판사로선 냉정했지만 엄마로선 실패자였다. 만약 그 아이가 유나라면, 아니 유나가 맞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 오늘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오랜만이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나는 법정을 다녀오고 그는 늘 뉴스만 본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느껴졌다. 정윤아 사건 뉴스가 나올 때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아이의 얼굴이 화면에 뜨는데 그는 눈을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아니, 마치 일부러 안 보는 것처럼. 그때 생각났다. 유나가 사라진 그날 그는 분명히 놀이동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고 울고 있었고 그는 담배를 피우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 표정이 그때도 담담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표정이 지금과 너무 닮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유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첫째, 둘째, 셋째 딸은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를 눈치만 봤다. 하지만 남편은 마치 잊어야 한다는 듯 모든 걸 정리했다. 유나의 옷, 유나의 장난감, 유나의 사진까지. 나는 울며 막았지만 그는 말했다. 이건 이제 없던 일로 해야 해. 그게 단순한 체념이었을까? 아니면 계획된 정리였을까?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놀이동산에서 잠시 사라졌던 그 15분.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실종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그는 묘하게 구체적인 말들을 했다. 노란 원피스요.
흰 운동화요. 머리는 두 갈래로 묶었어요. 그런데 그날 유나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걸 똑똑히 기억한다. 내가 직접 입혀줬으니까. 그는 왜 엉뚱한 옷을 말했다. 기억이 틀렸던 걸까?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걸까? 나는 지금 판사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아이들을 한 명씩 통제했다. 외출을 제한하고 휴대폰을 감시하고 마치 또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운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건 보호라기보다 통제였다. 그리고 유나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그는 말없이 방을 나갔다. 항상.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제서야 보인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 오늘 밤 나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 방은 오랫동안 금단의 구역이었다. 결혼 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그 방의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제라도 알아야 했다. 그날 그가 진짜 무엇을 한 사람인지. 평범한 가장의 서재. 하지만 그 안엔 이상한 규칙이 있었다. 금융 관련 서류들이 실종 사건 이후부터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그는 유나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주식 계좌를 새로 열었고 그 계좌에 정체모를 입금 내역이 있었다. 송금인 이름 정유하. 나는 숨이 멎었다. 한 글자만 다르다. 유나가 아니라 유하. 처음엔 단순한 동명이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울렸다. 유하. 어릴 때 유나가 장난삼아 내 이름 너무 흔해. 유하로 바꾸면 어때? 그렇게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손을 떨며 거래 내역을 계속 넘겼다. 그 계좌는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돈을 주고받았다. 유나사 사라진 시점부터 마치 누군가와 약속된 생활비처럼. 그리고 최근 기록 2025년 8월 송금 완료. 그건 내가 재판에서 정유나를 마주보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 그날의 기억이 머리를 쳤다. 남편의 휴대폰에 잠깐 떠올랐던 문자 알림. 계좌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상적인 문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문자 발신자 이름이 YH였다. 유하, 윤하, 유나. 내가 뭘 보고 있는 걸까? 남편은 지금까지 유나와 연락을 해왔던 걸까?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담담했을까? 왜 그토록 쉽게 정리했을까?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남편은 아이를 잃은 게 아니라 숨긴 걸까?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피고석에 앉아있던 걸까? 법복을 입고 서 있던 나는 이제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재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는 내 남편일지도 모른다. 남편이 오고 나는 물었다. 여보, 이제 솔직히 말해. 유나, 우리 딸, 그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서 나는 더 날카롭게 몰아붙였다. 왜 나한테 숨기고만 있었어? 왜? 그때 놀이동산에서 그냥 내버려둔 거야? 그제야 남편이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나는 손을 꽉 쥐며 기다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마치 오래전부터 품어온 무거운 진실을 꺼내는 듯했다. 유나,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일부러 지켜봤어.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유나의 능력을 연구했어. 사람을 읽고 조종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나는 통제하고 확인해야 했어. 비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딸을 지키려는 방법이었어.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럼 우리가 유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대로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공포와 혼란, 분노가 뒤섞여 숨이 막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여보, 왜 유나가 그렇게 돈을 벌고 사기까지 치도록 그냥 방치한 거야? 왜 막지 않았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심장을 더 조여왔다. 그러니까 딸이 사람을 속이고 죽음까지 몰고 간 것도 너의 연구였다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내 딸이 그 돈과 범죄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그는 계속 침묵만 하다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도 나중엔 통제가 안 됐어. 유나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모든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 딸, 내 남편, 내 삶. 모든 게 뒤틀린 현실 속에서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법정은 숨막히도록 조용했다. 나는 판사석에 앉아 있었지만 내 눈앞에 피고 정유나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겼다. 검사와 변호사, 방청석의 시선. 모든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증거와 논리를 따라 판결문을 읽어나갔다. 모든 사람은 나를 주시하고 있었고 내 속마음이 들킬까 조마조마했지만 얼굴엔 감정을 철저히 지웠다. 피고인, 정유나, 무죄.
방청석이 술렁였다. 분노와 혼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 나는 모두의 비난을 감수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딸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만 세상에 등을 돌려도 상관없었다. 유나가 피고석에서 일어나 교도관과 함께 이동하는 순간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집으로 와라. 그녀는 눈빛 하나 흔들지 않고 나를 지나쳤다. 내 속삭임이 닿았는지 그녀는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정적이었다. 내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유나는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 눈앞에서 남편은 그렇게 죽었다. 그제야 알았다. 14년 동안의 방치, 실험, 관찰, 모든 것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끝은 나와 그녀, 그리고 그 남편에게 도달한 것이다. 집안에는 숨소리만 남았다. 남편은 죽었고 나는 내 딸과 마주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